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18만 닉스 대 5만 전자. 반도체 대표주의 엇갈린 구도 속에서 오늘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 숫자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반면 견조한 AI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도는 좀 더 지속이 될까요? 반도체주 전략 고민되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반도체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건 역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6% 오름세고요. 26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 지금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쪽은 오전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 파란불을 켜면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개인 홀로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77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0.28% 하락 중입니다. 자, 매도 물량을 추적해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그렇다고 제약바이오가 음봉인 건 아니고 오늘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이끌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엔캠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밖에 현대차 인도 IPO 관련 소식 속에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회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모멘텀이 약해지는 조선주, 수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략 세워봅니다. 바이오 개별주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심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나 먼저 갈게. SK하이닉스 홀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구도 지속되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슈퍼사이클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좋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중국 부양책 등장 이후에 이 최근 조선주의 주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주 흐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 대비해서 좀 하반기 우리나라 대형 3사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수준 모멘텀이 조금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26년까지 수주가 어느 정도 슬롯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고 당연히 중국 쪽은 그만큼 캐파 증설도 하고 최근에 조선 1위와 2위 조선사가 뭐 합병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컨테이너선 쪽은 조금 어느 정도 수주 모멘텀이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좀 나왔던 걸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그 이유가 물론 이제 올해 초부터 SCFI 우린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 세계 1위 이제 MSC나 이제 머스크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선주사 입장에서는 배가 당장에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주 모멘텀이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올 줄 알았더니 당연히 중국 슬롯이 비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중국도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사실 본격적인 경쟁은 대략 27년, 28년부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 기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LNG선 그만큼 기술력이 어느 정도 높은 그런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26년,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중국이 그만큼 기술력이 따라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은 뭐 업황 자체는 괜찮죠. 지금 거의 189까지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올라왔고 지금은 수주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3분기 실적 조업일수가 다른 2분기 때보다 줄긴 했지만은 네. 대신에 수주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 중국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우려는 생각보다 크게 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 시작 일각에서 좀 제기가 됐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잘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후판 가격 상승, 수익성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후판 가격 상승 같은 경우도 물론 일시적으로 이거를 단기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로 뭐 다만 이슈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워낙 지금 고성가 위주의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았던 그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미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26년이나 27년도에 나간 물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철강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신조선가지수 189는 애초에 2007년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신조선가 지수이기 때문에 후반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순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애초에 조선 쪽에 대한 수요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 가격만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마진형 축 크기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비용 부담 차원에서는 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마 올해는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네. 내년 한 중반부터 수주 흐름이 이게 꺾일 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6년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있는데 수주가 꺾이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매달마다 아니면 매주마다 신조선가 지수를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조선 업종이 역대급 호황을 기록했던 거의 2007년 정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 상승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 지나치게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요. 2008년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중국 조선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고 국내 업체들의 주가는 부진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조선주보다는 중국 업체들이 좋았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기자재 쪽도 보는 게 좋겠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중국은 물론 이제 조선사들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는 기자재 측면에서도 기술력 난이도가 높은 이제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한국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그만큼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엔진 업체들 같은 경우가 HD 이제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세계 1위고 네. 이제 2위가 이제 우리나라 물론 이제 지금 하나 엔진이겠죠. 하나 엔진이 2위고 3위가 그다음에 이제 STX 엔진이지만 STX 중공업이지만은 그게 최근에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IMO 기주가 생기게 되면서 당연히 그 선박 엔진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 엔진이 이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애초에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기업 합병 이슈가 먼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HDSG 엔진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이랑 당연히 이제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이 한국 현대중공업 가게 되게 되면 굳이 그럼 당연히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게 중국 조선소 이제 그쪽 이제 엔진 영업을 그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가 인수를 했고 이제 HSD 엔진도 이제 하나에 인수되게 되면서 하나 오션도 고객사를 가지게 됐고 삼성중공업도 가지게 됐고 이제 중국 조선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 조선소 쪽에서도 이제 하나 엔진의 수주 물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하나 엔진이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던 측면이 있다라면은 아마 올해 3분기, 4분기 이게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3반기 때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조선사들 현대 조선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3대 조선사에서 받은 엔진 물량이 수주가 대부분 국내가 거의 80%였는데 지금 네. 하반기로 들어와서 특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 조선 쪽에 들어오는 게 거의 50%가 넘어왔습니다. 이 추세가 아마 내년에 되면은 한국보다 중국 쪽에 물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조선 3사 중국과 경쟁보다는 중국도 받을 수 있는 엔진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선 3사보다는 엔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조선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사실 조선주 슈퍼사이클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도 4분기에는 조금 낮아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슈퍼사이클 좀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일단 뭐 올해 수준 목표 100% 달성했습니다. 그건 상반기 때 이미 거의 120%, 130%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조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또 하나오션이 6척 관련된 수주 물량 대략 한 1억 1조 6,700억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슈퍼 사이클은 맞은 상황이고 선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빠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좀 시기라고 봤을 때는 뭐 네. 에탄올, 메탄올선, 뭐 탱커선, PC선 물론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큰 수주 모멘텀은 맞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아직 여러 쪽으로 기술력은 중국 쪽에 앞서 있는 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부터 하나둘씩 발주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23년도 계속 신조선가 지수 좋았죠. 23년 말이 우리의 그 카타르 엔진 LNG선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실적은 사실 저는 계속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진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주가 정말 끊겼네. 그만큼 수주 사이클이 슬롯에 있는 사이클이 빨리 나가줘야 배가 그 빈 곳이 있어줘야 그만큼 다음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조선주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슈퍼사이클을 타고 고간을 넉넉히 채운 조선주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경쟁들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한데 워낙 또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걱정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조선주 전략 세워봤고요.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우려들이 심화되면서 그러면은 바이오의 추가 상승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보니까요. 비만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위고비 출시 앞두고 있고요. 또 펩트론의 일레이릴리와의 플랫폼 기술 계약 소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바이오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 1월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의 집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올해 농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지었기 때문에 K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더 크다고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단 펩트론이 일단은 시작을 알린 것 같습니다. 거의 1년간에 사실 뭐 공개된 적은 없었지만은 뭐 일라일 릴리 거다, 뭐 노보노 디스크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일단 공시가 나왔고 물론 이게 당장의 기술 이전 계약은 아니고 향후에 플랫폼 관련된 이제 개발 관련된 평가 이제 기술 계약입니다. 결국에는 14개월 동안 이제 얘네들의 그 플랫폼을 한번 써보고 정말 좋으면 우리가 이제 계약하겠다는 거고 뭐 이번에 계약한 건 뭐 3억은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서야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 그 전까지는 MTA 물질 이전 계약으로 테스트 해본 정도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이 들어가기 이전 결국에는 실제 이게 그동안 관광기 자체가 관광기 한 5일 정도라면은 정말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테스터에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론 지금은 비독점 계약이지만은 그 이후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 향후에 펩트론이 받게 될 로열티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가속도가 충분히 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랄리가 2분기 콩쿠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보다는 그 다음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런 2파전에 대한 승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의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패트론뿐만 아니라 인벤티지까지 충분히 시장에서 좀 부합받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이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바이오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물론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 잘 되겠네 이런 포인트는 전 접근하면은 많은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우리가 예전에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항상 그래 왔었고 물론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에스팜이나 삼성 바이오로시스 같은 CDMO 향후에 본격적인 수주를 받겠네. 그러면 이제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럼 공장을 짓는다는 건 그게 당연히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적인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는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오히려 이제 기술도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좀 중점을 맞추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3분기 실적 이제 다가왔죠. 그럼 삼성 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도 진펜테라 이번 이 3분기 실적 제일 중요합니다. 2분기는 22억밖에 안 돼요. 근데 대신에 3분기 때 1,000억 넘는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 올해 하반기 가이던스가 2,500억인데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올해 가이던스가 셀트리온이 3조 5천억, 내년이 5조입니다. 내년에 진펜테라면 1조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도 정말 실적주로서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프리 바이오도 3분기 이번에 마이스톤 지급되는 상황이고 오스코텍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지만은 오스코텍 3분기 실적 그거 이번에 얀센 관련된 렉나자 이슈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실적 시즌인데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분명히 시선이 옛날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별로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와는 바이오주 투자 그 결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주 투자에 있어서도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급된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주 내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또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는 패턴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트론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일랄일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랄리가 공개가 됐다는 거는 물론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얘기했던 게 기술 이전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임상 일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페트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을 맺어야 임상 일상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서 그러면 14개월 뒤라며 이거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그 후보 물질인 거고 기존에 들어가고 있던 그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왔던 그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을 바라보고 내년 초와 내년 하반기를 바라본다 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리고 그만둘 것이냐 그게 아니다. 어느 정도 일랄일리가 나오고 그러면 물론 지금 당장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엄민영 에너도 리포트에서 녹아냈듯이 네.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시장이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 기술 이전을 계약금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 밸류가 측정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페트론 입장에서는 기존 고점이었던 8만 이상 때는 충분히 전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10만 원을 향해 얼마나 기간을 잡느냐의 전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만 원 선 돌파 바라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네. 지금 가격에서도 좀 접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권리락을 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오른 거긴 하겠지만은 아마 어느 정도 7만 원 아래에서 오시면은 전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타로 보시겠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드도 하셔도 되는데 나는 이거 내년 기술 이전 이미 일랄일입니다. 그럼 기술 이전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봐야 3, 4개월 정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 또 TSMC 3분기 매출액이 공개가 됐습니다. 숫자 굉장히 좋았고 장사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각이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분간 SK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밸류 체인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잠정 실적 발표에 의해 결국 SK 하이닉스 쪽이 우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 당사 이제 송명석 연구원은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된 HBM3 8단 반도체는 일단 10월쯤으로 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이제 인증 관련 인력 부족의 이슈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러면 10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동안 여러 IB 업체나 우리나라 국내 기관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이 전망치 하향은 결국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연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떨어지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덕분에 더 좋아지는 측면. 물론 오늘 설비 투자 관련된 눈높이 낮춘다 기사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HBM 관련된 설치량이 130억 비트에 대한 이제 기가비트 쪽에 대한 전망치를 했었는데 120억 기가비트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늦춰졌지만 그만큼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측면. 결국에는 그 시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10월 중순부터는 좀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우위적 있는 SK 하이닉스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블랙의 가속기 탑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12단 반도체에 대한 마진의 개선 능력이 이게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가 볼게요. 사실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러다가 삼성전자 인텔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첨단은 TSMC 닉스에 밀리고 범용은 중국에 쫓기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삼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레거시 쪽은 안 좋습니다. 이게 2분기 끝나고 나서 올해 하반기 그 디램 증가율이나 낸드 가격 증가율이 15%에서 20%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와봤더니 증가율이 생각보다 5% 이하에 있는 거죠. 그만큼 스마트폰 고객사나 이제 PC 쪽 고객사들이 결국 가격에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야, 너네 우리 지금 이만큼까지 우리 지출할 생각은 없어. 그만큼 우리도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익단에 대한 부분이 3, 4분기에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불리하고 거기다가 하필 삼정 실적 전날에 이재용 회장도 그랬죠. 우리는 LSI 그 파운드리 쪽에 분사할 생각 없다. 차라리 분사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왔지만 1.4조 적자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4조 반도체 이번에 삼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4분기는 해봐야 4.2조 정도.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는 HBM으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는 이상은 일단은 4분기까지는 안 좋아질 수 있다.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레거시 쪽으로 안 좋아질 수 있지만은 뭐 이 회사는 파운드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HBM 쪽의 수익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이 크게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반도체 SK 삼성전자가 대략 4조면은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기존 추정치가 6.4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적어도 6조에서 5.8조만 나와도 충분히 선방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양극화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콜 테스트 통과 이전까지 결국 삼성전자는 좀 겨울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통과된다 계속 말만 나오고 도대체 언제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시장에서 얘기되는 시점이 혹시 있을까요? 한 10월 중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송명석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수율 문제냐 발열 문제의 좀 이슈가 아니고 정말로 그 엔비디아 쪽의 인력 부족 이슈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10월이 실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4분기 쪽에 관련된 이제 포인트는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8단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12단은 마이크론도 지금 12단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내년에까지 로드맵이 계속 지연된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일단은 적어도 뭐 가격이 5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은 10월 중순에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의 변화는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장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HBM 쪽, 하이닉스 쪽에 손을 더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대장한테 붙는 게 맞나요? 그 아랫단 종목에 붙는 게 맞나요?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붙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지금 아랫단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TC 본드 장비는 한미 반도체도 좋겠지만은 이거 2호나 3호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머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네덜란드의 ASMPT도 들어오고 하나 정밀기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굉장히 먼저 쪼이겠습니까? 결국에는 TC분도 장비 가격단을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2호나 3호나 들어오면은 장비가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생유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탑픽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봐야 할 때 반도체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0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올해 8월까지 84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8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이 68만 5,903건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현지 증시에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4조 4천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미정산 사태를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대로 복귀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 이상 하락한 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고려 아연과 영풍 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10일 장 초반 영풍 정밀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0%대 급락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0.5%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직접 보는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보고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자, 교보증권의 리포트인데요. 현대로템 목표가는 7만 1,000원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의 2-1차 물량이 6조 원 이상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4차 양산 때는 분위기가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3분기 매출액이 1조 1,200억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 수준인데 이게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11% 넘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에 폴란드에 K2 전차 14대가 인도됐는데 3분기에는 18대 그리고 4분기에는 20대가 인도될 것으로 흐름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K2 3차 양산 때 대당 가격이 약 100억 원대 수준으로 이제 생산을 했는데 폴란드 1차 물량의 대당 단가는 50에서 60% 정도 비싼 가격인 150억에서 160억 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1차 물량 총 계약 규모가 4조 5천억 원인데 장비를 제외하고 여러 기타 물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36% 정도인데요. 자, 올해 연말 4차 양산의 경우에는 예산 측정이 30%가량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능동 방어 시스템인 APS 체계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 2-1차 물량에도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 6조 원 정도의 계약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4차 양산. 자, 단가가 130억 원인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 60% 정도 할증을 붙여보면 대당 판매 가격이 2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자, 1차 물량 때와 마찬가지로 장비 제외해서 여러 기타 물량이 36% 정도 된다고 보면 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총 이제 계약 규모가 되도록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계열 전차, 그러니까 파생형 전차가 81대가 있는데 기사에는 군안 전차, 교량 전차, 그리고 공병 전차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대당 단가는 알 수 없지만 한 2, 30억 원대 정도니까 여기에다가 60% 할증된 가격을 붙여봐서 그렇게 수출을 하면 한 3,90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2-2차의 계약 규모는 총액 한 6조 3천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 지금 상향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지금 0.16% 정도 흐르고 있는데 오전에 양봉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리노공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표가가 28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엔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의 프리미엄 약화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몇 안 되는 월드클래스 소부장 기업이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프리미엄이 강해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섹터의 프리미엄이 좀 약화하면서 주가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월, 5월 주가에 비하면 지금은 한 3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몇 안 되는 월드 클래스 소부장 기업이다. 자, 리노공업이 제작하는 리노핀 그리고 테스트 소켓이 신규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후공정 정밀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고객 사용으로는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몇 안 되는 월드 클래스 소부장 기업으로서 자,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반도체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구조적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의 제목 자체가 다음 반도체 랠리에는 무조건 확보해야 할 기업이다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리노공업은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높은 기술력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도 높은 실적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하고 있지만 상반기 실적이 매출액의 1,2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65억 원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하반기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애플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AI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관련 반도체 연구 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신규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리노공업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랠리 때는 반드시 리노공업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오전부터 빠지면서 이제는 2%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반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2%대 약세에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손창은 팀장과 함께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역발상 투자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건설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GS 건설입니다.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상향 의견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3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819억 원으로 추정된다. 자, 3분기에는 약 4,000세대, 그리고 올해 전체로 보면 12,000세대를 분양했고, 자, 그리고 자회사 GS 이니마가 하수 처리 관련해서 1조 원대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 현장이 70곳이고 내년에 점진적으로 마진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재건 이슈들 여러 가지 때문에 건설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건설주의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를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이 건설 쪽 관련돼서도 역시나 뭐 계속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국내 건설사들이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 경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그나마 좀 나빠지면 이 관련된 수주 자체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주택 경기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해외 쪽까지에 대한 그런 수주가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결국에는 마무리가 언젠가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과 중동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크게 뭐 재건 관련돼서는 건설주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조만간에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리포트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19,000원 상향 조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보시면 시간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단락 보시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조 2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819억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택 건축이 7%, 그리고 프렌트가 4%, 인프라 7%, 신사업 쪽이 14%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인프라와 플랜트는 평소 수준이지만 주택 건축 관련돼서는 6에서 8% 마진율을 레벨에 맞춰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분양이 일단 4,0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누적으로는 약 12,600세대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 가이던스가 19,880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간으로 갔을 때는 조금 좀 줄어들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수주가 약 3조 3천억이고요. 이 주택 건축 관련돼서 1조 5천억, 그리고 신사업 관련돼서 1조 5천억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56조 5천억이고요. 그 중에서 건축 주택 쪽 관련된 게 30조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주택 경기 관련돼서 수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니마 관련된 자회사의 수처리 관련된 1조 원 수주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점진적으로 마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두 번째 단락에 써 있는 상황이고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이 약 70개 정도의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1년부터 15개, 그리고 22년 30개, 23년에 17개, 24년에 10개를 착공 현장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사비가 상승을 21년도부터 22년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상당히 박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21년과 22년에 착공한 현장이 올해 안으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이게 내년까지 봤을 때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 40여 개가 현장이 종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율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단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의견 중립 유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15,000원이었는데 19,000원으로 높인 거는 EPS 추정치를 봤을 때도 좀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PER 자체도 내년 기록을 해봤을 때 6.5배에서 6배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리포트에는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은 마진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국에 70곳에 해당하는 공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마진율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담겨 있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짚어주실까요? 예,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드리면 증권사별 목표가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최근에 증권사들의 이제 매수 리포트를 보시면 하나금융투자 오늘 이제 발표한 리포트가 19,000원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네. 하지만 유안타가 10월 8일 날
발표를 했는데 24,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IM증권 역시나 10월 8일 날 24,000원. 네. 그리고 미래셋이 10월 7일 날 28,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메리츠가 10월 4일 날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18,000원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어떤 거에 좀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 가격이 좀 변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자체는 잘 예측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업황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증권사마다 좀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S 이니마 자회사를 매각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GS 이니마는 이제 2012년에 스페인에 거점을 둔 수처리 회사고요. 이 회사를 GS 건설에서 한 2,900억 이상 인수를 한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2분기 때까지 자산 평가 장부가액으로 보면 기준이 한 7,845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1조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조 5천억으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 건전성 확보와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좀 많이 유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주택 관련된 수주 비중이 좀 높아요. 동사가 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순살 자이라고 해서 예. 좀 이미지에 타격을 좀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타개를 하는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목표가를 알아볼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증권사 5군데의 목표가가 뭐 20-30%씩은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팀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적으로 보면 네.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걸로만 보면 지금 가격이 싸긴 쌉니다. 그래서 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9배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실적이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방향보다는 속도가 좀 빨라야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차 기술적인 목표가가 이 추이 자체가 뭐 양호한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8,000원만 잘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 21,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 목표가는 한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 수준으로 보면서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21,500원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딱 중간 값에 있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그런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500원 정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KB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50만 원. 이것도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요 부진의 소형 전지 부문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중대형 EV 전지가 출하량은 늘고 평균 판매 단가는 떨어지고 있다. 자, ESS 전지가 2분기에 이어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연말에 미국 합작법인, 합작회사 공장이 가동이 되면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삼성 SDI 왜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1시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관련된 발표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단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 어떻게 뭐 이 흐름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전기차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로보택시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좀 차익 실현 때문에 매물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리포트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예, KB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가는 48만 원이었지만 기존에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주가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된 리스크 관련돼서 프리미엄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주식 베타의 하락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재무적인 여러 가지 평가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 EV 에비타 관련된 8.9배와 그리고 또 10월 8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목표가 대비해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4조 4,400억 정도고 전년 동기에 봤을 때 마이너스 25%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좀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마이너스 74%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 4조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176억 수준으로 추정은 되고 목표 일단 추정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컨센 하향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을 보면 일단 중대형 EV 전지 관련된 부분이 출하량 전분기 대비했을 때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15% 정도 늘어났긴 했지만 리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평균 제품 가격이 마이너스 10%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역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ESS 전지 관련돼서는 2분기에 이어 출하량이 증가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형 전지 쪽 관련돼서도 결국엔 일단 IT 업체들 관련된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세의 흐름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1,000억 정도 이상 반영됐던 일회성 이익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재료 쪽 반도체 향이가 OLED 쪽은 그나마 좀 두 자리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후에 25년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미국 조인트 벤처 관련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바닥을 찍고 이제 4분기에 반등을 할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5년부터 강화되는 EU 탄소 배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에 대한 OEM 업체들의 결국에는 이제 전지 관련된 전기차 전지 관련된 그런 재고 추적의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연말부터 미국 조인트 벤처 관련된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IRA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리포트엔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안 좋은데 그 이후에는 좋아질 만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셨는데요. 자, EU 그리고 IRA 여러 가지 정책적 수혜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에 없는 투자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이게 4680 배터리가 최근에 좀 핫한 상황이잖아요. 네. 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6파이 배터리라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고객에 맞게 요구에 맞게끔 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은 내년 초에 천안 쪽에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680 관련된 부분의 배터리는 이제 26년이고 46 관련된 파이 배터리는 내년 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보택시가 공개가 또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관계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적정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얼마로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어제 가격으로 보면 이제 PER이 22배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인데 네. KB증권이 제시한 50만 원이 한 3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렇지만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적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좀 눈으로 확인하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40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한 43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43만 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43만 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우상향을
좀 준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37만 원인데 40만 원을 만약 돌파한다면 43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왕 함께해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은 이제 슬슬 2차 전지 기업에 다시 관심 가질 때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인 에코프로 BM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SK온에서 이번 조지아 현대차 공장 배터리 생산을 이제 슬슬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터리 공장이 완공된 게 아니라 기존의 코드 라인을 조금 정정해서 현대차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온의 배터리 이번 조지아에서 양산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SK온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K온에 실제로 양극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미코아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꽤나 좀 어느 정도 같이 합작사도 만들고 같이 합작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내내 흐름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2년 동안 안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실적의 성장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가 크게 나왔는데 실제 그 실적이 계속 이어져 가야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꼬꾸라졌죠. 왜 꼬꾸라졌냐면은 메탈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제 원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났습니다. 원래 뭐 100만 원에 만들던 거를 50만 원에 만들 수 있으니까 기존의 재고는 평가 손실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 손실이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하락이 나와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배터리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내년에 생산량만 봐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에 재고평가 손실 났던 거 환입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영업이익이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과대낙폭, 흔히 우리가 좀 고리 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반등이나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오늘 음봉에서 다시 음봉이 나와주면 시초가 이하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상단은 21만 원 일단 지금 유지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만 6천 원 라인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지키면서 2차 전지,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사실 하반기에는 여전히 실적 부진하겠지만 내년부터 영업이익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SK온의 조지아 공장 배터리 양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 16만 6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원그룹 내에서 이 참치캔이나 이런 포장재를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본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견고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호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잠깐 또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으나 다시 회복세에 좀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본업이 좀 뒷받침해주고 이제 신사업 동력을 좀 얻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실적을 한번 보시고 가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좀 줄어들어서 1.2조 원 정도 이제 후반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다시 1.3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1.4조 원대로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본업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실적을 따라서 계속적인 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뭐 6%에서 7%대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이제 고점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고가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본업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금 활용하는 게 좀 유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뭐 원통형이라든지 혹은 이제 소재를 좀 개발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조금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동원 시스템즈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테슬라에서 지금 4680 배터리를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맡아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680 이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뭐 소재나 이 패키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적도 나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본업 플러스 이제 신사업에 대한 실적이 더해지게 되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벌써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2차 전지가 그래도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뭐 4680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이와 같이 이제 새롭게 이슈가 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오전에 이제 음봉에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오후에 좀 상승이 나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는 높이지 않고 그대로 5만 원에서 5만 1,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항을 좀 받았었던 가격대인 이제 5만 8천 원 구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이제 6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6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좀 피해서 살짝 낮춰서 5만 8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5만 8천 원 구간에서 음봉으로 밀리던지 혹은 윗꼬리로 밀렸었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만 8천 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인 4만 6천 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천주였던 이 대웅제약 최고가 기준으로 11% 넘어서는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톡신 수출 기대감이 오늘 장 안에서도 강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3대 신약이죠. 나보타, 팩스클로, 엠블로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올해 전망이 지금 매출액이 1.4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400억대로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번 연도까지 포함해서 5개년 연속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나 같이 좀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포인트에서 가지고 왔고,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가 역시도 지금 고가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추천 당시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15만 원에 걸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실적 뒷받침이 되거나 개별적으로 좀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대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서 잡아뒀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정도의 매물이 좀 쌓여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으로 좀 올려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시스템즈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46,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업 실적 그리고 턴어라운드로 본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본업이 무척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사업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라는 포인트 잡아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S트래픽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좀 점검해 보면요. 고용이 이제 호조를 띠면서 미국의 경제 침체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 속도는 좀 조절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지금 이제 소프트 랜딩 또는 이제 노랜딩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자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좋은 시장 분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국내적 이슈만 놓고 보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민주당이 조금 판단을 좀 유보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지금 이제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S트래픽의 이제 투자 포인트 좀 말씀 좀 드리면, 자, S트래픽은 이제 도로, 철도, 교통 관련 SI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해외 진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종속 회사로는 이제 서울 신교통카드를 통해서 서울시 도시철도 1에서 8호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징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자회사로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설 법인인 SS 차저를 운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 인프라 관련 이슈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2018년 아제르바이잔 진출 이후에 해외 진출이 지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등 해외 사업 수주를 좀 했고요. 미국에서 AFC 사업을 확대 중에 있는데 WMAT 프로젝트는 미국 워싱턴에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미국 정부 기관 대상 최대 실적 시스템 수출로 약 8,700만 달러 규모이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 최대 교통 솔루션 업체인 큐빅과 경쟁해서 프로젝트를 좀 수주한 만큼 어떤 미국에서의 위상 그리고 또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AFC 태그레스 사업, 그다음에 무인 열차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스테이션 신규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 분석상으로 또 좀 의미 있는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200억 정도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190억 정도, 187억 정도가 전환권이 좀 행사가 됐고 뭐 악성 물량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악성 물량을 한 번 정도 털고 가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9월 5일자 자사주 매입 150억 정도 공시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주 재고 차원에서 현재 한 PBR이 1배 정도 수준인데 향후 2배 정도까지 주주 재고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측면과 이제 그 고수익 기회를 좀 같이 누릴 수 있는 이슈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자, 2022년도 한 1,300억 정도 매출 달성했고 그때 이제 본격적인 흑자 전환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2023년, 2024년 매출과 영업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수익은 조금 감소한 것 같지만 현금 흐름표상으로 보면 올해 이제 가장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측면은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본 채무가 계속 늘어나서 올해 한 1배 정도 수준인데 뭐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되니까 PBR 기준으로 1.3배 그리고 2026년도 PBR 기준으로 1번 미만이니까 지금 가격대는 대단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월봉 보시게 되면 주가가 2024년도 한번 급등했다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보시게 되면 이평선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이제 60, 20선 완전 이평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장기적 저항선으로 좀 여겨졌던 이 파란색 선 242평선을 대량 거래량으로 또 뚫어주고 지금 건전한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현재가부터 4,750원 라인대까지 여유있게 분할 매수. 자, 1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 보시는데 요거 돌파되면 전 고점 부분인 한 6,500원 이상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순천 라인대는 좀 짧게 4,5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트래픽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주영 전문가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실적 개선 초반 구간이다. 더불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목표가 5,700원, 손절가 4,5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기업은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이 워낙에 좀 매력적이어서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와주면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해당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없습니다. 한국하고 독일 정도인데 그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독일에 비해서 납기를 잘 맞추기로 유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AI 시대로 인해서 전력망 재구성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핫하죠.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또한 효성중공업에 납품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개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년부터는 미국에
인프라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인프라 재정비가 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속에서 역시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력망 재구축이 이루어지겠죠. 그 속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효성중공업 앞으로도 좀 계속되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조금 그전에는 한 35만 원 선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드려서 아마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37만 원 선까지 내려와 주면 다시 매수해 볼 만합니다. 살짝만 늘려줘도 매수해 주면 되겠죠. 목표가 자리는 40만 원짜리까지 잡고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자리는 그 전에 매수를 드렸던 가격 지금 이제 35만 원 선 잡고 이어가면은 뭐 기존에 들고 계시던 분들도 같이 홀딩 목표가 높여 나가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종목은요, 뭐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계속 중장기적인 파동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월달, 11월달까지는 증시가 계속해서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시장에 눌림 무게라도 결국 11월 정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시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까지 만나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효성중공업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전력 수요를 기반으로 원전주 상승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35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네, 라스트 빅데이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하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 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 먼저 한 종목 골라볼게요. 사실 최근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 종목 오늘 주가 급등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사실 기대감은 2차 전지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장 열리고 나니까 오히려 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기록한 전 고점 밑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위치에서 거래량이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임상 2상은 뛰어가고 뛰어넘고 임상 3상을 바로 돌입할 수 있는 현재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임상 일정이 당겨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냐? 이뮤노반트가 이제 파트너사죠.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비토클리맙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효능이 굉장히 상대 경쟁사 제품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수급도 그것을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였거든요. 하지만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권에서 눈에 띈 건 이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온 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오늘도 지금 장중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힘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조선업종에서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나서면서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네. 맞습니다. 뭐 철강에 대한 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수익성의 악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은 수주잔고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9월 말부터 지금 최근까지 공시 나온 것들이 컨테이너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LPG 쪽, 운반선 같은 쪽으로 또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탄탄한 수주 속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주성과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노조 파업이라던가 조선소가 운영이 안 되는 뭐 돌발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조선소가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보장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인데 저는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뭐 계속 말은 많지만 저는 이미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눌렸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면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수급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고요. 9월달 사실 삼성전자만 보셔도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팔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호판 가격 상승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요. 그보다 더 큰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주들 사실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모든 종목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동원 시스템즈인데요. 4680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엇갈렸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이번에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사실 대본 주실 때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종가 매수 유효한가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원래 이 52,000원 라인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두 번 정도 밀렸었거든요.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근데 요번에 좀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힘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있다는 점은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어주면은 크게 한번 시세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원 시스템즈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동원 참치 그쪽 회사인데 네. 네. 사실 그런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원형 배터리 케이스 이쪽으로 원형 캔이랑 알루미늄 박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벤츠에 공급한다라는 내용과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안 좋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뭔가 이제 LG엔솔이 오늘 빠지긴 했지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아졌다라는 점. 물론 동원 시스템즈의 실적은 살짝 다소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원형 캔과 관련된 회사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흥 SC랑 그다음에 상신 EDP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삼성 SDI 쪽이고 여기가 이제 LG엔솔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말씀드리면 여기는 외국인들이 더 삽니다. 그리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한 달 내내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엔솔 최근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반 성장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큰 손들의 수급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X 주셨는데요. 이유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이조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이제 저도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 제가 이제 X를 드린 이유는 거의 이제 품절주에 가깝다시피 유통주 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가는 흐름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 이제 작은 거래량으로도 위로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나 아래로도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X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테슬라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원 시스템즈와 같은 날 같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 중에 뭐 TCS 스틸이라든지 원준과 같은 상대적으로 유통주 실수가 조금은 이제 풍부한 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저는 나름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좀 담겨 있었던 X이지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신사업으로 알루미늄 캔, 이 전기차 2차 전지 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에 녹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 좋고 모멘텀도 있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지만 이제 유통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좀 우려를 전해주셨다는 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라이콤인데요. 자, 최근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완전 자율주행 FSD가 이제 운영이 된다, 활성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자율주행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자, 이 라이콤은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이 라이콤에 대한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OX로 엇갈리네요. 갈렸습니다. 이번엔 네. 김태성 본부장님 X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연달아서 지금 X를 좀 드렸는데 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 관련주들이 저는 시세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은 이제 별개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윗꼬리가 달린 지금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완전 자율주행 이게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를 좀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라이콤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좀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HL 만두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제시드려 보면서 라이콤에 대해서는 제가 X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반대는 아닌데 사실 이제 세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나라 장중에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거든요. 네. 이제 미국은 10일 밤인데 그때 이제 이슈가 나올 건데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뭐 중장기로 끌고 가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기업 자체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력,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런 광증폭기 기술력을 국산화시킨 기업이고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도 꼭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의 사업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은 뚜렷한데 시가총액이 좀 작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일 좀 많이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조금 나는 안전한 쪽으로 보고 싶다 한다면 뭐 현대오토에버라던가 LCL 만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나는 좀 변동성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되는데요. 이 이벤트가 또 시장에 미칠 영향들, 관련주에 미칠 영향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TA항공도 관련된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일단은 저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 만에 쏟아진 뉴스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 뽑으라고 하면 결국엔 TA항공, TA홀딩스 그리고 예림당, 대명 소노인 것 같습니다. 뭐 지분 확보에 이제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장중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명 소노가 이제 이 TA항공에 대한 지분을 조금 더 이제 장내에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장중에 나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의지가 없다라는 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출렁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공개 매수를 제외하고 LCC, 저가항공 그리고 티웨이항공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9월달, 10월달 우리도 연휴가 많지만 중국도 일본도 굉장히 많은 연휴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긴 했으나 결국엔 유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도 사실 이제 저가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요 제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거의 렌탈하는 형태인데 그 렌탈비를 뭐로 내느냐? 달러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라서 저는 지분 경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아니더라도 LCC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지금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슈가 좀 붙었고 지금 TA항공의 오늘의 일봉 중에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저는 하단에 보이는 거래량이 아닌가 싶어요. 평상시보다 지금 거의 30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량이 괜히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단발성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참 많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경영권 이슈, 이 분쟁을 떼고 보더라도 본업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TA항공 의견 들어봤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네, 뭐 기업에 대해서 저도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사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명 소노라던가 TA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그나마 이제 TA항공은 시가총액이 좀 되긴 하지만 저는 이 고려아연이랑 영풍이랑은 좀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뭐 이게 경영권 뭐 공개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게 약간 지금 요즘에 느낌이 네. 옛날에 막 500%, 600% 무상증자 할 때 무상증자 공시하는 종목들 계속 상한가 갔던 그때랑 저는 약간 느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뭐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붙은 건 아닌지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고려아연이랑 영풍 같은 경우랑 좀 저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2대 주주가 한다라는 거고 네. 그 영풍이랑 고려아연은 원래 그 출발점이 같았던 네. 기업인데 그 안에서 이제 좀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그런 가문의 싸움. 예, 가문의 싸움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사실 최대 주주가 영풍은 맞아요. 근데 7%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고려아연이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금이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배당을 왜 줘야 돼? 이 배 아픈 거고 영풍은 이제 최 회장이 우리 배당 줄이고 신사업한다 하니까 그게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MBK 껴가지고 이제 공개 매수를 했던 거고 네. 이제 저는 그래서 그쪽이랑 이쪽이랑 결이 다르고 이미 그쪽은 공개 매수가가 계속 나오면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건데 지금 이거는 약간 아직은 이렇게까지 막 움직일 건 아니지 않나. 물론 이슈로 인한 단발성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X 드린 이유는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변동성. 예, 왜냐면 오늘 잘못 들어갔다가 네. 오늘 보시면요 꼬리가 달리고 거래량 많은 건 좋은데 오늘 시가가 3,680원이었는데 저가가 3,320원, 10%가량 내려왔다 올랐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조심하시면서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주셨거든요. 고려아연 영풍 이슈와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미 숫자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굉장히 매출액 잘 나왔습니다. 이 여파에 국내 반도체 투톱 종목들의 힘이 굉장히 교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3분기 매출의 약진, 이 AI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HBM 쪽으로 시세가 몰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SK 하이닉스 18만 닉스를 찍었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고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중동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반도체 상승 움직임 속에서 강세로 출발한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멈추지 않았고요. 업종별로는 다소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호조, 강달러 수혜가 예상되는 쪽, 반산 쪽이라든지 조선주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0.1%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2,597선 기록하면서 2,600선 결국 하향 이탈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쪽도 소폭의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요. 오늘 기대감이 높았던 쪽 2차 전지였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은 높았지만 시세를 주지 못하면서 지수 자체도 굉장히 약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0.3% 넘게 밀렸고요. 77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밀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요. 레거시 업황에 대한 우려, 또 HBM 납품 지연에 대한 우려 속에서 58,900원까지 떨어진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4.89%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TSMC 실적을 통해서 견조한 AI 부분의 수요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보합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인도 IPO가 가시화됐다라는 측면에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2일 상장 최대 4억 원대 자금 조달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기아차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대 상승률 기록했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KB금융은 0.56% 강세, 포스코홀딩스는 1%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신한지주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서 2.5%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분석 속에 네이버의 주가도 3.7%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은 1%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삼성물산의 주가도 1.7%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쉬어가는 모습 역력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밀렸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3.68%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리가켄바이오가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뉴스가 있었죠. 일본 업체와 두 건의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려 9.5%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12만 3,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엔캠도 오늘 2차 전지 부진 안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4% 넘는 상승률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클래시스도 2.58%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피소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전일장 급락을 했었던 삼천당 제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5% 강한 상승 탄력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비만주의 흐름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묶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위고비 출시와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휴젤은 4%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메디톡스와의 소송 결과 곧 나올 텐데요. 일단은 휴젤이 승소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한데 휴젤 주가 4%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소부장주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2.48%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HPSP도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실리콘투는 3% 넘게 상승한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9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역시 로보택시 공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국장의 패턴상 사실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발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는 구간들이 많았었는데 내일도 그러한 어떤 패턴의 반복이냐 아니냐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 세론 뉴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기가 조금 더 확산이 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쪽만 혹은 이제 로봇 쪽이 강할 것이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강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이제 매매 전략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내일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테슬라의 이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불 모두 이제 주목할 시장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일 우리나라 금리도 결정되잖아요. 네, 이거 뭐 혹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은 뭐 한은의 금리의 어떤 방향성보다도 미국 연준의 이제 다음 금리 인하에 이미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곧바로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도 내일 체크해야 할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내일 크게 일단 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쪽 종목군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HBM 관련주들이 연속적으로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이닉스는 좀 올랐는데 그 외의 종목은 좀 약간 서로 엇갈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는 이 HBM과 관련돼서 어떠한 기업들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입니다.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가 힘이 좋았는데 만약에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급이 바이오 쪽 빠지면서 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서 내일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화를 하면서 또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입을 주목하는 현재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들,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섹터 주로 보고 계세요? 결국엔 내일 또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홀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겨울이 아니라 지금 나홀로 겨울인 이제 삼성전자가 혼자 얼마만큼의 이 추움을 잘 떨쳐낼 수 있을까가 저는 관건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뭐 오늘 예상외로 제약바이오가 강했지만 내일은 2차 전지냐 반도체냐의 수급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 공방을 확인을 하시고 장 막판까지 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는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고 또 오후에는 한은 관련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공격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장 막판에 누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왕이 될 상인가를 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수급이 강한 쪽으로 베팅을 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 네. 네, 질문하세요. 네네. 삼성전자가 네. 지금 싸다 하는데 네.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만 놓고 보면 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싸다고 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사고 나서 얼마만큼의 반등세를 좀 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를 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늘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는 충분히 저도 찬성을 하지만 네. 우리가 매수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조금 힘들다. 대신에 이제 두 가지를 삼성전자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HBM3 12단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이야기를 해주거나 두 번째 지금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개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늘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괜찮지만 좀 늘어질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도 내일 섹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은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자율주행은 좀 짧게 대응하시고 저는 2차 전지에 계속 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수급이 가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이닉스가 좋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안 사준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도 안 산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에 안 들어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밑에 종목단까지 수급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들 아무리 가격이 싸고 지금 뭐 AI 산업에 대해서 미래가 밝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을 딱 봤을 때 모멘텀이 가장 좋은 쪽은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예요. 네. 근데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아까 리가켄 바이오 보세요. 시가총액 5위로 올라갔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뭐 알테오젠부터 난리거든요 지금. 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에 2차 전지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모멘텀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자율주행 얘기 나온 다음에 만약에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가 별거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저는 2차 전지 쪽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율주행이랑 배터리랑 어떻게 보면 연결이 또 됩니다. 왜? 테슬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쪽, 특히나 지금 핫한 4680 배터리 쪽 그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나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대 반도체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주호 본부장님의 픽은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특히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포커스 맞춰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